자, 그 다음은요. 자, 17번째 꼭지로 사법환경과 천안함 사건이라고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사법환경. 뭐 어쩌다 보니 제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로 누적된 피고인이 2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건이 세 개가 한꺼번에 맞물려서 돌아간 적도 있고요. 뭐 지금 현재도 천안함 사건, 지금 현재는 천안함 사건 하나뿐입니다. 천안함 사건만 해도 11년째 지금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다른 4개의 사건에서 이렇게 합쳐보니까 20년이 조금 넘더라고요. 피고인 한 20년 하다 보니까 사법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떤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야 우리 변호사님들과 잘 의논하면서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사법 환경에서 거대한 변화가 왔던 부분이 사실은 공수처의 출범입니다. 그죠? 공수처의 출범인데 제가 이번에 공수처에 4명의 장성을 고발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공수처에 대한 신뢰 그 부분이 없었다면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대기에 공수처란 공포의 수사처라고 제가 이름 한번 지어봤는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약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포의 수사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국회의원, 고위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경조직 고위직, 전직 장서급 장교. 네, 제가 고발한 4사람은 전직 장성급 장교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데는 뭐냐면 검찰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런저런 여러 이슈에 대해서 고발한 것 중에 받아들여 준 적이 한 건도 없거든요. 전부 기각당했습니다. 예, 전부 기각당하고 현재 서울 서부지검에 계류 중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천안함 사건 판결이 어떻게 나는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쪽 검사님께서. 그래도 유일하게 수사관님께서 전화가 와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보내준 유일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고발자 조사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CCTV 관련 건입니다. CCTV.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후타실에서 CCTV를 공개를 했는데 그 국방부가 공개를 한 것은 봐라 사고 순간에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대원들은 후타실에서 운동하고 있었다라고 CCTV를 공개를 했는데 CCTV를 봤더니 어떻게 파도 2 내지 3m에서 역기를 들고 26번 내지 30번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전혀 발 한 번 떼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하냐. 심지어 아령을 모로 세워놨는데도 아령이 굴러가지도 않느냐. 물컵을 놨는데 물벽에 수면에 전화번호가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CCTV 업체와 관련자 고발을 한 게 서울 서부지검에 2018년도에 고발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 한 건은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지만 다른 모든 사건은 싹 다 기각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고위장성 4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의 고발을 생각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수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정숙님께서도 방금 글을 주셨는데 공수처는 지금 막 출범한 우리가 일반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 출범하는 사업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뭐 재료도 좋은 재료를 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공수처장이 우리 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가족 모임하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만들고 싶어 해서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공수처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대통령의 입김대로 공수처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사법기관에 누가 공수처장이 되면 누구로부터 휘둘리거나 압박을 받는다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게 소위 말하는 권력의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국가를 운영한 권리만 없지 사실상 권력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꼭대기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수처도 견제를 받습니다. 당장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에 갔을 때에 차량을 제공했던 그거에 대해서 뭐 차문이 어떻고 하는 그저 대변인의 얘기가 허위라 그래가지고 바로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어저께. 한편으로는 지금 저 검찰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쪽 세력은 여전히 검찰 내의 요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전히 그 세력은 그 윤사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만두면서 사단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고속 요소에 여전히 쭉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지금 뭐 20기 김호수 총장을 임명을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추천해 올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한 28기, 29기, 30기까지 확 내려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8기까지만 내려가도 전국의 지청장까지 전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검찰 개혁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공수처 얘기 중인데요. 공수처는 사실상 공포의 수사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들은 변호사분들이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공수처 수사관의 지원서를 냈다가 우수수수 떨어졌다는 사실이 잘 말해줍니다. 현직 변호사분들이 공수처 검사도 아니고 공수처 수사관이 되기 위해 지원서 냈다가 떨어져서 볼멘 소리 하는 거 뉴스에 봤지 않습니까? 그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검사들은요. 이제는 내가 정말 사법적인 나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을 펼칠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명령을 받고 검찰 동일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배 후배 그다음에 압력 들어오고 하는 그 꼬라지 속에서 수사하던 것을 벗어나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다운 수사를 하고 싶다는 신념에 차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거기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그 검찰이나 일본의 동경지검이나 물론 뭐 그것도 세력이 권력이 커지다 보니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금 공수처의 출범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상당히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견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잘못은 검찰에서 바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부르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에 대한 그런 시각이 물론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한 4건의 그 사건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법 환경은 정치 환경과는 또 다른 변수로 이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 군사망사고위원회의 진정서 문제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뭐 지난번에 내가 제출했을 때는 제가 천안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서 천안함을 조사를 이만큼 많이 하고 이만큼 깊이 하고 또 이런 사례들로 조사위원을 부각시켜서 제가 그것을 진정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처음에 발의가 됐을 때도 내가 전화로 항의를 해서 이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고 했냐고 그래서 받아들여졌지만 기각된 요건이 목격자로부터 전해들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넣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넣어야 되느냐 부분이 사실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생존 대원 중에 프랑스의 유학 간 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최모 장병이 유학을 갔는데 가서 이제 그쪽에 이제 우리 교민분한테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분이 저하고는 너무나 살갑고 가까운 분이세요. 카페를 운영하셨던 화백님이신데 오랫동안 유명한 화백님이세요. 재벌 화가님이신데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또 와인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또 가까워지다 보니
아마 선을 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국제 전화가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이러저러 아우야 이러저러 저러저러 하단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뭐 녹음을 좀 하셨습니까? 물어봤죠 제가. 그건 안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은 뭐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뭐 구체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그러면은 본인이 그러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뭐 세상에 알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순리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처음엔 얘기를 하고 했지만 나중에 가족분들 아시게 되고 하면서 일이 조금 시끄러워졌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그 화백님께서 한국에 나오셨을 때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그때 유학가 있는 학생이 이러저러저러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직접 들었고 그럼 저는 목격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또 들은 사람이 되는데 거기서 요건상의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람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고민이지만 이러한 사례가 지난 11년 동안 한두 건이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경남에 계신 분 누구는 전화 와서 내 친구인데 어떤 분은 의뢰를 건졌다가는 회사 사장이 누구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던데 제가 그분한테는 명함 2장을 드렸습니다. 만나실 기회 있으면은 제 명함을 드리라고. 그리고 제 명함을 보고 뭐 술 한잔 하시고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하신 거 나중에 예를 들면 뭐 어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해서 그때 그런 이야기 누구한테 했다며 한다고 해서 예 그랬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저는 조용히 침묵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분은 저한테 진실의 일부분을 얘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제가 역할을 하겠다고 또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현재 군노무사 사망사고위원회에 제시할 이 신청서에 어느 정도 구체성을 적어야 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법적인 판단인 부분은 정치적인 환경과 다르게 가고 있다. 즉 어느 쪽에서든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진실의 단면은 강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